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림프부종 학회장 신경환입니다. 세계 림프부종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 림프부종의 날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림프부종은 림프액의 이동 능력과 여과 능력이 감소되고 신체 보상 장치로도 림프 순환이 여유롭지 않아서 팔 또는 다리 등에 생기는 부종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팔이나 다리가 이렇게 많이 붓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종류 및 원인은 선천적으로 있는 일차성 림프 부종도 있지만 암 수술 등으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치료 후에 림프관이나 림프절이 막혀서 발생하는 2차성 림프 부종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림프부종 학회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올리면 대한림프부종학회는 림프부종과 관련된 연구, 예방, 교육, 진단, 치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학회로 발족되었습니다. 현재 창립 12주년을 맞이하고 있고요. 의사뿐 아니라 물리치료사라든지 간호사가 함께하는 학회로서 재활의학과, 유방외과, 혈관외과, 성형외과 등 많은 관련된 과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다학제 학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1월 현재 정회원 400명 이상이 되는 학회로서 총 학회원은 거의 1,9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3월 6일 날이 이제 세계 림프부종의 날인데요. 세계 림프부종의 날은 림프부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매년 3월 6일에 시행하는 국제적 운동입니다. 목적은 림프 부종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극복하고자 림프 부종의 완치를 목표로 국가뿐 아니라 단체, 환우, 의료진, 연구자 등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노력을 다짐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2016년도부터 세계적으로 시작됐고요. 매년 3월 6일을 월드 림프데마데이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도에 세계 림프부종의 행사가 된 모습입니다. 각국에서 이렇게 환우뿐 아니라 연구자, 의사, 의료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작년 모습들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참여하였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처음 참여할 때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각각 몇 가지 강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패널 토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북미뿐 아니라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서 주로 많은 림프 부종의 날 행사가 계획되어 있고 시행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The Story of Lymphedema라는 주제로 림프 부종의 날 행사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 이야기란 주제로 세계 림프 부종의 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주로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그리고 외과 여러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패널 토의 및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 림프부종 학회에서 준비한 림프부종 이야기라는 시간을 오늘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3월 6일이 세계 림프부종의 날이고요. 그래서 3월 6일 세계 림프부종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림프부종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평소에 이제 질문하시고 싶었던 것들 저희가 이제 모아서 림프 부종 보시는 이제 교수님, 굉장히 모시기 힘든 교수님들 이제 같이 모셔서 이렇게 같이 환자분들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림프 부종에 대한 관심도 좀 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저희 비욘디와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진행 겸 사회 겸 그렇게 맡게 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명유진이라고 하고요. 옆에 이제 소개를 드리면 저기 삼성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황지혜 교수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황지혜입니다. 그리고 국립암센터 외과 정소연 교수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전재용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것들 또 그 리플에다가 많이 남겨주시면 또 이후에 또 저희가 또 답변 드리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꼭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은 각 교수님들 께서 같이 제가 이렇게 준비해 오신 저희 자료도 있고 하니까요. 뭐 간단한 강의도 해주시고 그거 뭐 사실 이전에 지역 암센터 지금 암 생존자분들께 미리 또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또 잘 모아가지고 저희가 대표 질문들을 또 뽑아가지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또 갖는 시간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편하게 잘 즐겨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을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림프 부종이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작하기 전에 사실 림프 부종에 대한 징후 혹은 이제 림프 부종이 언제 나는 림프 부종이 이제 생겼구나 이런 거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황재희 교수님? 일단 뭐 림프 부종은 그야말로 부종이니까 네. 환자분들이 부었어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더 상지, 팔의 부종을 이제 전문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팔의 부종은 그 손이 부었어요, 손가락이 부었어요, 또는 상박에 우리가 팔 부위가 부었어요라고 또는 부은 느낌이에요 라고 오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정보를 많이 받고 또 각 병원마다 특히 이제 유방암 관련돼서 한 이제 팔 부종인 환자들은 교육을 아주 많이 받고 그 환자들 간의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종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측정을 하셔서 내가 1cm가 차이가 납니다, 2cm가 차이가 납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의 부종이라고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 거는 그 중에 환자분들이 그래도 조금 부종이 아닌데 부종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사실 그런 통증이 의외로 아주 심한 통증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점이란 제가 이제 좀 간략하게 서베이를 해보니까 우리가 10점이 최고로 심하게 통증이에요 하면 부종 환자들의 통증은 한 2점 이내쯤이세요. 이게 주관적인 거고 자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보통은 그래도 팔이 이렇게 당기고 통증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심하게 칼로 베는 것 같은 통증이에요 하는 거는 림프 부종 아주 만성 림프 부종의 증상은 아니십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보여드리면 그 팔의 부종을 호소하시는데 그 부종이 굉장히 환자들마다 차이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초기에부터 오시는 환자들이 많으니까요. 이 윗팔에 특히 안쪽 부분이 부었다 또는 감각 이상하다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부었고 또 손등만 좀 부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아래팔이 이렇게 쭉 많이 부으신 분들도 있고 이게 좀 오래 진행되면서 전체 팔에 손가락까지 모두 다 붓는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객관적으로 이때 이제 아주 늦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요즘에 수술하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정도에서 찾아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 만져보면 우리가 보통 부종을 의사들도 이야기할 때 손으로 눌러서 쑥 들어가는 함요 부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리의 부종에서는 함요 부종이 확연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림프하고 정맥하고의 관계를 또 이제 고민해야 되는 환자들도 생기는데 팔은 정맥 질환이 그리 없기 때문에 네. 팔이 부으면 이제 거의 특히 한쪽 팔이 부으면 다 이제 림프하고 관계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팔에서는 사실 함요 부종이 나타나는 시기가 제가 경험한 거로는 이렇게 굉장히 짧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리 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쑥 들어가요 하는 것들로 딱 이러면 부종이고 이렇지 안 들어가면 림프 부종입니다. 들어가면 림프 부종이 아닙니다. 라는 일반적인 의견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부종에서 특히 조금 환자분들 중에
요 안쪽만 부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초기에 그쪽 부분이 수술하고 감각이 좀 이상하신 분들이 부었다고 느껴서 오시는, 그거는 조금 오해가 생기는 경우거든요. 붓지는 않았는데 부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당겨서 막 아프면서 팔을 필 수가 없으면서 이쪽 안쪽이 살짝 부어요 하는 분들은 물론 이제 향후에 림프 부종이 되는지를 살펴보기는 해야겠지만, 초기 수술하고 뭐 항암을 하시거나 초기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애과막 증후군 이런 이제 좀 일시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종은 일단 림프 부종이라고 하면 붓는다라는 거고요. 붓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해박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부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자가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까지를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요즘 뭐 물을 이용해서 넣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안 하시니까 가장 흔하게 환자들 스스로나 또는 이제 병원에서 하시는 분도 이제 줄자를 이용해서 둘레를 측정하고 뭐 아래 위에서 한 번씩 한다든가 단계별로 이제 뭐 5cm 간격, 10cm 간격으로 해서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부피를 환산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방법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요. 이제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일부 병원에서 이런 적외선 스캐닝을 해서 조금 더 객관화된 그 부피 데이터를 내려고 하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네. 또는 이제 우리가 생체 교류 그런 인바디라고도 인바디? 하고 하는 네. 네, 우리 다주파수를 이용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분량을 측정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약간씩의 장단점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어떤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특히 이제 어떤 적외선 스캐닝을 하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인 면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주로 측정하는 거라서 자가 측정은 아무래도 이제 줄자로 측정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요거는 꼭 저 환자들한테 드리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외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둘레가 양쪽 차이가 2cm 이상 차이 나면 이건 확실히 림프 부종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조금 둘레가 차이가 나서 보통 다들 오른팔하고 왼팔은 뭐 한 3% 정도는 차이도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확실하게 병적으로 부종이 생기려면 둘레가 2cm 이상이거나 또는 뭐 10% 이상의 부피가 크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것도 특히 아래도 윗팔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완벽하게,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팔 전체적으로 다 부으신 분들은 그렇게 속하겠죠. 하지만 이 정도가 되지 완전히 심한 부종이기 때문에요. 가벼운 경도의 부종 또는 초기에 진단을 하려면 양쪽 중에서 한쪽이라도 거나 차이가 나거나 또는 2cm가 아니라 1cm 부피 차이가 한 5%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민감도는 올라가고 또 빨리 그 진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보고가 이미 있어서 저희는 아마 이제 임상에서 주로 림프 부종을 많이 쓰시는 그러니까 진단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진단의 어떤 민감도를 조금 더 낮춰서 그렇게 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완전 정말 좋은 거의 강의를 지금 압축해서 저희 들은 것 같은 기분인데요. 저희 그럼 질문, 간단한 질문 같은 거 하나를 제가 좀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2cm, 1cm 같은 게 이제 아침에 낮, 밤 이게 다 둘레가 다 사실 다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부종 환자분들 그런 병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혹시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 주시나요? 사실 하지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다리는 워낙 이제 정맥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팔은 아침 저녁의 차이가 다리만큼 나진 않습니다. 네. 이제 그렇긴 하지만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변화도를 보기 위해서 하면 거의 이제 유사한 시간에 네. 정해서 어제하고 오늘을 비교하고 싶어요 할 땐 유사한 시간에 하라고 네. 말씀을 드리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저희 교수님들께서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조언 주시거나 질문 주시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완전히 라이브가 아니어서 저희가 라이브 질문을 받으면서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질문도 해주시고, 근데 저야 거의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듣는 입장이어서 네, 아주 좋았습니다.
진단에 대해서 황재희 교수님께서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좀 배워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질문이 있는데 그 유방암 수술 치료 후에 이 림프 부종이 잘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유방암 수술 치료를 하면 왜 림프 부종이 생기나요? 사실 아까 황재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알시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조심을 해야 되는 사람이 뭐 있을까요? 정소영 교수님? 네, 보통 유방암 수술을 할 때는 네, 우리가 네. 이제 암이라는 거는 기수를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 목적도 있고 또 유방암이 제일 잘 가는 부분, 보통 같은 쪽 인프절로 가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에는 유방만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같은 쪽 유방에 그 같은 쪽 겨드랑 인프절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부분에 있는 인프절들은 그쪽 팔에 림프 순환까지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수술로 건드려 놓으면 림프 부종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전에는 한 20%에서 40%까지도 림프 부종이 생긴다고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최근에 하는 수술들의 대부분은 감시 인프절이라고 해서 한 두세 개 정도 조금 더 많이 떼시는 분들도 있지만 감시 인프절 수술로만 맞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확연히 위험도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국내에서 하는 임상시험이기는 하지만 감시 인프절마저도 또 안 하는 그 치료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림프 부종의 위험에서 좀 자유로워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1차 원인은 겨드랑이 인프절을 수술을 해서일 텐데 그것만의 원인은 또 아니고 조금 더 위험을 높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의 요인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또 위험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 치료 중에 뭐 수술만 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시면서 체중이 급변하는 분들, 주로 늘어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1차적으로는 수술이 가장 위험 요인이 되겠고 이후에 이제 항암 치료하시면서 몸이 좀 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더 부종의 위험이 높아지고 그 항암제 중에 이제 탁센 계열이라는 약들이 더 위험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또한 주변 조직을 좀 섬유화시키면서 더 부종 위험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원인들은 또 우리 두 재활 교수님께서 더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치료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위험도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또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겨드랑이에 림프절을 몇 개 띄었는지를 환자들이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다 알아서 나는 이제 뭐 3개예요, 뭐 감시 림프절이에요, 또는 이제 곽청술이에요, 이런 다 얘기를 하는데 조금 림프 부종에 대한 민감도가 각 병원마다 각 선생님들마다 네, 또 환자들마다 차이가 있죠. 이게 다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위에 올라와서 알게 되니까 알기는 알아서 본인은 3개 띄었어요. 저분은 13개 띄었어요를 아는데 3개, 1개 이렇게 해서 감시 림프절 한 분이나 그 곽청술 하신 분이나 림프 부종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거나 또는 그거에 대한 그 두려움 뭐 또는 그 부분이 민감도가 너무 동일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 오시면 조금은 좀 수위가 낮아도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는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으시거나 네. 또는 방사선 치료도 아주 국소적 유방만 받는다든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방암 수술을 하면 팔이 붓는다라는 거가 좀 너무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그 붓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가 요즘은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유방외과나 이제 각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제 환자분들을 잘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환자분들은 잘 아는데 그래서 조금 더 두려움이 좀 부적절한 민감도를 가지신 분도 있다라는 게 요즘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데 그 외과는 갈수록 그 유방의
그 림프절 절제량을 줄이는 네. 노력을 많이 하시죠.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다 긁어내는 수술을 했고 그 이후에 감시인프절이라는 수술을 하면서 감시인프절에 암의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긁어내는 수술을 했었는데 이제 그나마도 최근 연구에서는 하나 두 개 정도의 인프절 전이가 있으면 겨드랑이 과청소를 생략해도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인프절 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청소를 안 받는 분들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인프 부종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임상 의사들도 또 환자분들의 위험도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위험도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그런데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도 이제 환자분들이 또는 이제 뭐 저희 재활약과 의사들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위험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그죠? 네네. 그런 게 더 많이 중요하겠죠. 네, 겨드랑이 인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위에 쇠상골 그 부분까지 조금 더 넓게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조금 더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항암 치료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 탁센 계열의 이제 도세탁셀 우리가 이제 탁소티어 하면 이제 환자들도 다 아시잖아요. 몸이 이제 붓는 거를. 세 번째 되면 막항하고 날 때쯤 되면 막 뚱뚱 부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붓는 분도 있고 많이 그러니까 뭐 수키로가 다리까지 땡땡 붓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 겨드랑이 곽청소를 하신 분은 확실히 팔까지도 조금 더 차이가 나게 붓고 그분들이 이제 과연 림프 부종으로 향후에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아주 꾸준히 잘 살펴봐줘야 되는 게 있긴 하겠지만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량이 확실히 적은 분들은 전신이 붓는 거지 그 팔만 붓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 왔을 때 제가 이제 그 위험 수위를 치료받은 거랑을 맞춰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도에 대한 거. 근데 또 위험도가 많다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또 림프 부종이 되는 건 아니어서 선생님 보여주신 것처럼 이게 뭐 열에 한 2명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게 꾸준하게 잘 봐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환자가 있지만 모두 다 이퀄로 환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또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위험도에 대한 걸 좀 적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림프종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잘 뭐 조절하면서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말자 뭐 이런 말씀을 그리고 꼭 주신 것 또 같네요. 아주 네. 민감하게 봐야 될 환자들은 또 아주 적절하게 네네. 서베일런스를 쭉 해야 되겠죠. 네. 실제로 이렇게 정보가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예민하신 분들 또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 실제로 보면은 팔을 쓰고 나면 붓는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는 팔을 너무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수술한 쪽이 굉장히 근육이 위축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좀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죠. 그래서 암종에 따라서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암종의 쪽 환자분들은 조금 너무 관심을 안 가져서 또 좀 걱정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 나누는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는 또 너무 걱정을 미리부터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보통 진료 보시는 분들이 위험 요소가 이제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좀 고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대략은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위험군이 아니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미리부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유방암 환자들에서 생긴 그 이후에 치료 후에 생긴 림프 부종 환자들이 조금 더 그런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리에 부인암이나 다른 이후에 생기는 하지 부종 환자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력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날 수가 없는데 팔은 편측성으로 사용을 안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봤더니 팔 부종 환자의 한 30% 정도 환자들이 그쪽 팔이 약했어요. 그래서 약했는데 그 실제로 약하지만 증상이 뭐 팔이 불편하다, 뭐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림프 부종의 정도하고 반드시 일치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뭐하고 일치하냐면 약한 거하고 일치했어요. 근데 그 약함의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과도한 이제 초기에 사용하면 붓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운동이라든가 어떤 관리면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과도하게 민감해서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부종이라는 거는 사용 안 한다고 부종의 양이 굉장히 제로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져보면 다 부종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피라는 거는 근육이 위축돼도 부피가 주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환자분이 그러면 막 두드리고 다니고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부종을 증가시키진 않아야겠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셔서 근위축을 하고 그러니까 위축을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의료인들이 하지 않아야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하진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관리하고 너무 과도한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또 오늘 이제 주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얘기 나온 거에서 이제 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제 너무 그쪽 팔을 안 쓰는 것도 안 좋은 생활 습관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림프 부종 환자분들을 이제 직접 보실 때 좀 이런 생활 습관 같은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혹시 뭐 그런 거를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으실까요? 먼저. 제가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마 그 교육을 우리 간호 교육이라든가 또는 이제 네. 정보에 나와 있는 사실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하지 마세요 뭐 don't가 들어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양측 유방이신 그 수술하신 분들은 체열을 주사를 어디다 하느냐.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체열이 가장 큰 문제 그렇죠. 중에 그런 하나죠. 부분 있거나 네. 뭐 발에서 꼭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네. 하는데요. 사실 여전히 지금 교육 자료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 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나오는 거에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 번 혈액 채취했는데 한 번 혈압을 측정했는데 그랬는데 팔이 갑자기 부을까 하는 거는 절대 아닐 것 같고요. 사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당뇨 환자처럼 계속적으로 어떤 뭐 팔에서 하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어떤 지속적으로 뭔가를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라면 그거는 이제 일회성이 단회가 아닌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아닌 팔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운동, 이 염증이나 사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있어서는 절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런 분은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우나나 또는 찜질방에서 그런 근무를 하시는 분이거나 이런 분은 문제가 되죠. 직업적으로 어떤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고 계시거나 계속 잡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어떤 일이나 취미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 이런 분들은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건 맞고요. 비행기 탑승은 이거는 하지 환자들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압이 올라가고 이제 오랫동안 또 앉아 있고 그러면 신발이 잘 안 맞을 정도로 다리가 붓잖아요. 그래서 하지는 굉장한 영향을 좀 주는 건 사실인데 팔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필요하긴 하지만 비행기를 한 번 탑승을 하면 부종이 악화될까 걱정해야 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생활 습관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아직도 여전히 맞기는 합니다만 그게 일회성의 어떤 한 번의 문제가 갑작스럽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떤 것들이 염증을 일으킬 위험도가 있는 것, 그러니까 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치거나 찔리거나 하는 것들이거나 지속적인 주사, 그러니까 피를 뽑는다라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주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라면 보다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부종을 증가시킨다라는 의미로는 아직 그렇게 일회적인 거는 근거가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재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의 연장선인데요. 이제 뭐 저렇게 한 번 저런 일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그 개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게가 무겁다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환자분별로 뭐 3kg, 5kg를 정해드릴 수 없는 게 근력이 좋은 환자분은 사실은 뭐 5kg, 10kg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고 네. 근력이 적은 분은 사실 뭐 2kg, 3kg도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조심하시느라고 그건 위축을 만든 분들은 별거 아닌 거에도 사실은 부담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저렇게 근육 위축이 되는 걸 좀 막아두는 것들에 대한 걸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저런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실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외국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그 정원에서 일하는 거를 주의하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원에서 일하는 걸 주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손 상처를 날까 봐 네.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뭐 술을 놓거나 이런 수혜 같은 거 하는 것도 주의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바늘에 찔릴까 봐거든요. 그래서 네. 골무를 끼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물론 이제 요즘에 그런 취미 생활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정원에서 하는 걸 하지 말아라로 받지 마시고 그때 팔을 다치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게 너무 많아지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해야 될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걸러서 들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상처를 내거나 뭐 아니면 그 부종이 혹시 발생 가능한 팔 쪽에 그러니까 뭔가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그런 식의 상황을 피하시면 아까 전재용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또 근 위축이 생길 정도로 너무 팔을 안 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도로 팔을 너무 안 쓰고 이러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정도로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워낙 이제 유방외과 교수님들이 치료를 워낙 잘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수술 전, 수술 후 이제 치료에 이제 발달이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으면서 생존율이 이제 거의 더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유방암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리셔야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올려야 되지만 이제 거의 이제 그런 분들이 수술 후에 이제 건강하게 사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이제 큰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이제 특히 암 생존자 분들은 평생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이실 텐데 혹시 정소영 교수님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저희가 네. 보통 슬라이드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국립암센터에서 환자분들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봤거든요. 물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술하고 나서 림프 부종이 생기는 시점을 보니까 생기실 분들은 거의 3, 4년 이내에 다 생기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위험 인자들을 가지신 분들의 발생이 그 기간 안에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0년 지나신 분들도 계속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실제 진료실에서 보면 그럴 필요는 없으시다 말씀드리고 두 분 교수님들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런 체열이나 뭐 수액 맞는 거 이런 것도 사실 3년 지나고 나서 별 문제 없으신 분들은 좀 편하게 더 지내셔도 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감염 그다음에 뭐 사우나에서 너무 뜨거운 열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위험인자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환자분들에게 너무 지나친 과열되게 열에 노출되거나 오염된 칼에 베이는 거는 주의하실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료 이후에 그 기간에 따라서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 기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평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면에서 걸릴 것 같아요. 하나는 생기는 게 평생 얼마큼까지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는 면이 있고요. 이제 발생을 해서 팔이 부은 사람이 평생 동안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두 가지 이슈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러면 내가 생길까요?가 있고 생긴 상태에서 부종이 발생한 상태에서 더 나빠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가지 단어가 두 가지 면에 평생이 다 걸리는데 그 발생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통이 이제 아무리 빨라도 한 1년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일찍 생긴 사람이 아니라면 한 2, 3년 정도인데, 제가 보니까 방사선 치료가 아주 요즘 위에까지 해서 한 환자들이면 수술은 조금 양이 적어지니까 수술에 의한 팩터에 방사선 치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기시는 분들은 늦게도 좀 더 지연돼서 3년 이후에도 발생하고 2년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 조금 더 이제 수술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만약에 발생을 하신다면은 좀 더 빠르게 그러니까 생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요 정도가 보통인 것 같고요. 그 이상이 되시면 그래도 발생하신 분은 본인은 100%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은 좀 적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른 국면이 이제 발생한 다음에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면에는 평생은 평생이죠. 그렇죠. 평생은 평생인데 이미 발생하신 그렇죠. 분들은 근데 제가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당뇨가 한번 생기면, 고혈압이 한번 생기면, 네. 동맥경화가 한번 생기면, 뭐 하다못해 정맥류가 생기면 평생 아닌가요? 요즘 평생이 아닌 질환은 네.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림프 부종에, 사실 유방암 환자들도 평생 관리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림프 부종에 대해서 너무 평생이라는 소리에 좀 낯설어 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평생 만성적 질환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거는 조금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건데요. 환자분들에서 위험도가 많아서 발생은 했지만 그분들이 모두 다 고위험군이고 많이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많이 받았다고 모든 환자들이 다 팔이 이만해지진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보면 확실히 림프 기능이라는 거는 진짜 굉장히 양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도 한 2, 3년 발생한 이후에 이제 뭐 각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해서 임파선 기능에 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검사도 하고 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생각보다 한 1, 2년만 조심하시면 그 정도를 유지하는 게 아주 수월하신 분들이 있고요. 사실 또 끊임없이 신경 쓰시고 뭐 우리가 하는 재활치료 배운 거 뭐 기타 등등의 다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빠지고 하는 환자까지 굉장히 다양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평생이라는 단어가 이미 발생을 하면 사실 따라다니기는 하죠. 그죠? 그렇죠. 관리가 필요한 네. 부분이 있어서. 네. 근데 이제 하나 좀 더 추가해드릴 말씀은, 이제 부종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만성 질환이라고 일단 봐야 되는데, 수술 이후에 사실 일과성으로 붙는 것도 환자분들은 다 부종이라고 네,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환자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분들은 사실 이렇게 코스가 경과가 나쁘지 않은 그룹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환자분들이 붙는다고 생각한 환자들을 다 모아서 조사를 해보면 한 대략 반 정도 되는 분들은 유지가 되는 부종이 있고, 한 반 정도 분들은 이제 물론 환자 대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과성 부종, 저희가 트랜지언트 림프이데마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처음에 붙는 경우에 이제 뭐 이것이 꼭 계속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진정한 만성 림프 부종 환자들은 갈 텐데, 수술 이후에 좀 일과성으로 붙는 환자들은 또 경과가 좀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환자들을 구분해야 되니까 저희가 진료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스스로 부었다고 나는 이제 평생 이만해질 거야라고 네. 겁먹지 말고 의사를 만나서 네, 본인이 정말 꾸준히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람인지, 씨름을 해야 될 사람인지, 네. 좀 가볍게 해야 될지를 의사하고 확실하게 그 설명을 듣고 네, 네. 그 치료의 정도, 회복적 구조의 상실의 정도, 기능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다 네.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그럼 일과성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만성으로 진행하는 림프 부종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경과가 조금 나뉘게 되고, 혹시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림프 부종이 본인이 생겼는데 이게 일과성일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지 이런 거를 혹시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명구 교수님 질문 주신 부분이 사실은 환자들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네. 이제 제가 부종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계속 붙는 환자도 있고 좀 붓다가 좋아지는 환자도 있는데 뭔가 좀 예측할 만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환자분, 초기 부종 환자분들 경과를 보면서 관련 인자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림프절 절제 개수가 이제 많으면 지속성 부종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이 이제 노달 레디에이션,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유방암 부위에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애과부나 쇄골 상부 림프절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달 레디에이션을 한 그룹이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 팩터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고요. 또 감염, 셀룰라이티스,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게 뭐 보통 이제 다리 쪽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게 있었던 환자분들은 좀 지속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위험 인자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분은 좀 일과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지속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네. 비만도 얘기 좀 하셨고요. 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답은 또 충분히 된 것 같고요. 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건 우리 설명했으니까 네, 요거 넘어가도 네, 네. 아까 뭐 치료에 따라서 아까 그대로 말씀 주신 거가 그대로 나왔으니까요. 이제 아까 이제 조금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제 염증이라는 것이 사실 또 림프 부종과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고 사실 림프 부종에서 가장 저희가 피하고 싶은 게 이제 감염과 염증인데요. 감염은 림프 부종 치료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고 이게 당연히 안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또 좀 피할 수 있는지 또 환자분들께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감염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지속형 림프 부종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그 인자 중에 하나가 이제 감염이라고 했는데 그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 이제 동물 실험에서 세균 감염을 하고 림프 혈관의 상태를 좀 관찰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세균 감염이 되고 나서 발생한 그 독소가 림프 혈관의 운동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결과들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감염이 되면서 염증이 수반되는데 그 염증도 굉장히 좀 해로운 영향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세균 감염인 경우에는 감염으로 인한 독소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이중의 문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은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림프혈관의 운동성이 저하됐을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영향받았을 때는 회복이 잘 안 될 정도로 그 손상이 좀 크다라는 것이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예방을 하고 왔더라도 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감염은 림프 혈관의 수축력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림프 혈관이 잘 수축을 해야 네. 림프액을 잘 이제 배출시킬 수 있을 텐데 이런 중요한 림프 혈관이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는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렇게 감염이 있었던 환자분들이 만성적으로 계속 림프 부종이 진행되고 그야말로 평생 동안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 관리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이제 또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감염이라는 게 뭐죠? 그 팔의 감염에 대해서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겪지를 않은 분들은 감염을 조심하라는데 감염이 뭐예요? 감염은 이제 사실 우리 피부에는 이제 피부 상재균으로 덮여 있죠. 이제 피부에는 이제 균들이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상처일 수도 있겠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세균이 피하층에서 이제 자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마치 그 반점처럼 이렇게 빨갛게 생기면서 그 붉은 기운이 좀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팔 전체가 아주 이렇게 새빨갛게 이렇게 진행되는 정도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일종의 이제 연부 조직 감염이라고 저희가 좀 부르는 것이고 봉화징염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뭐 양상은 굉장히 다양한데 또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봉화징염이 진행됐을 때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머리도 아프고 이제 뭐 오심구토, 토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고열나고. 네, 환자분들이 오셔서 내가 뭘 잘못 먹고 고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잘못 먹고 위장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감염 이후에 위장관 증상이 있었던 건데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해보고 보니까 그래도 유방암 환자들은 좀 덜 걱정하셔도 되는 게 팔에 감염 환자는 다리, 그러니까 부인암 환자의 하지 부종 환자의 감염보다는 한 6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가 작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일단은 열나고 아프고 고생하는 게 문제고요.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은 한번 그렇게 앓고 나면 체력도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치료가 항생제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 다음에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방암 그 림프 부종이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양면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자꾸 재발하는 이런 경우들이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손 다친 적도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염증이 생기냐, 뭐 이런 감염이 생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중요하게 감염을 방지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이런 걸 주의해야 되는 건데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팔의 감염은 하지 부종 환자들의 감염보다는 적으니까 너무 또 두려워하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림프 부종 치료는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뭐 그런 위험 인자나 이런 거를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제 좀 림프 부종이 이제 좀 생기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이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림프 부종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치료는 환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게 사실은 그 림프 부종에 대한 자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죠. 이제 뭐 유튜브도 많고 병원별로 또 동영상 자료도 나오고 책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공통적인 치료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 정보들을 이제 미리 얻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들은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좀 공통적인 부분들 위주로 돼 있고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별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사실 이제 담당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림프절이 이제 어떻게 돼 있느냐 유형을 이제 좀 보여주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남아있는 림프절이 애가부 쪽으로 기능이 남아있는 분도 있고 반대편 림프절로 이렇게 기능이 유지되는 분도 있고 쇄골 상부 쪽으로 유지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림프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이 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은 수술 이후에 다행히도 잔존 림프절로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하는 분들은 사실은 부종 없이 또 지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남아있는 기능이 이제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계획을 달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재활 치료에 또 마찬가지고 이후에 말씀하신 수술적인 치료들도 이런 환자마다의 개개화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요즘 또 관심이 이제 아까 비만 얘기도 좀 나왔는데요. 그 비만이 림프 부종 발생을 높이는 것도 보고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발생한 림프 부종의 진행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이 사실은 비만 자체만 가지고도 림프계에 악영향을 주는 걸로도 보고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정상적인 그 지방의 로뷸이라고 하는 것이 부종 환자에서 이렇게 굉장히 커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지방세포 커져 있는 주변으로 섬유화된 조직들이 또 딱딱하게 좀 굳어 있고 거기에 또 조직액이 차 있고
이러면서 그 주변으로 이제 염증성 물질들이 나오고 그게 또 림프 혈관을 또 손상시키고 그래서 이런 막 악순환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체지방이 높은 환자분들은 저희가 부종 관리할 때 굉장히 철저하게 그래서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죠. 정 교수님. 정수영 교수, 네. 예.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유방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 유방암 수술하고 살 많이 쪘다고 얘기하잖아요. 유방암 수술하고 나 유방암 수술해서 살이 찌는 거예요? 아니면 호르몬 치료라든가 환자분이 관리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호르몬 치료 자체에 의한 영향 그런 그러니까 치료에 의한 영향이 주일까요? 아니면 그때 그 나이 또래 여자분들의 어떤 특징 또는 암 치료 후에 많이 잘 드시고 관리를 잘해서 이제 주로 이제 워낙에 유방암 재발이 체중이 느는 거랑 관련이 돼 있다고 해서 유방암 환자분들이 체중 관리의 중요성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는 호발하는 연령대를 보면 저희가 40대 후반, 50대 초 이렇게 되시면서 그 기간이 유방암이 발병하는 시기가 딱 갱년기를 겪는 시기이기도 하고 유방암 수술보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항암 치료라든지 항호르몬 치료 등이 이제 호르몬 기능을 더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 갱년기 여성들보다 호르몬이 더 저하가 되면서 그 여성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면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기름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대사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속된 말로 군살이 많이 붙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친구분들이 하시는 체중 관리보다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는 상황들에 놓이게 돼서 많은 환자분들이 고생도 하시고 또 스스로 관리도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는데 림프 부종의 위험 문제도 작용을 되고 미치기 때문에. 생기고 난 다음에도 또 문제가 되니까 네. 체지방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네, 되네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요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림프 부종 치료를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또 좋은 재활의학과 교수님, 재활의학과 선생님들 만나셔서 이제 잘 치료를 받으실 텐데 치료를 해도 좀 증상이 좀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 이제 이러면 이제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평생 이제 만성 갖고 가야 되는 거지만 이제 환자분들은 또 굉장히 또 조바심이 나고 답답하고 걱정되실 수가 있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이제 좀 어떻게 좀 하면 또 증상이 좀 좋아질 수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지방 그러니까 운동을 잘 해서 하고 식이 조절을 하셔서 체지방을 감소하는 것도 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지역 암센터, 통합지지센터에서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주신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네. 어떤 환자분이 그 겨드랑이, 애과부 쪽에 좀 부종 증상이 생겨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제 이런 문항이 있었는데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술할 때 감각신경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늑간 상완신경이라고 해서 수술할 때 굉장히 이제 잘 손상되는 부분인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팔 안쪽, 뭐 겨드랑이 쪽 이렇게 해서 감각 저하가 생기고 심하면은 좀 저리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그 증상을 부종 증상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부종은 다 좋아졌는데도 저는 이 증상이 있기 때문에 부종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유방암 환자분들은 그 이제 어깨 쪽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제 근육통이 이제 굉장히 좀 심하게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근막통 증후군의 연관통이 팔로 감각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팔을 어떻게 움직이면 팔이 이렇게 저린 느낌,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기분 나쁜 어떤 느낌이 내려온다, 뭐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호소하시는데 그 증상을 또 부종 증상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본인은 계속 부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팔을 안 쓰시는 거예요. 네. 이제 불안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그 유방암 환자분들에게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 이상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본인이 부종이라고 생각하는 증상이 정말 부종 관련된 건지 아닌지를 한번 좀 확인 받으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확인은 결국에는 교수님 같은 그런 림프 부종 전문하시는 또 선생님들께 진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군요.
있군요. 네, 아무래도 동반 증상들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네, 네. 네, 설명해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치료, 이제 림프 부종 치료를 이제 아까와 이제 조금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치료 후에 이제 얼마나 좀 기간이 지나야 이게 치료 효과를 좀 볼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또 환자분들께서. 그래서 황 교수님 그 또 여러 아까 네. 언급해 주셨던 또 네. 좋은 연구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또 양측에 또 그러니까 더 심한 분들일수록 재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좀 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저 사실 부종의 부피 감소라고 하는 거는 네. 많이 차이가 나는 분이 불편함도 많고 증상도 심한데 거기서 감소량이 퍼센트는 예를 들어 뭐 10%라 하더라도 자체는 이제 커지니까 훨씬 더 그 치료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네. 불편한 게 많이 덜 불편해졌다, 뭐 옷 입기가 좋아졌다, 생활하기가 편하다 하는 거를 느끼는 거는 굉장히 훨씬 더 만족도가 좋고요. 네. 이제 막 국소적으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슬라이드 안쪽만 조금 부었어요, 네. 여기만 조금 부었어요 하는 분들이 사실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지 않지만 완전히 해결되기가 좀 어렵거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재활 치료를 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환자분들이 많이 아실 테니까 부으면 뭐 의료적인 압박 치료를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가먼트를 쓰기도 하고 붕대를 감기도 하고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 저희가 뭐 그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이런 림프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하면 사실 부종이 이렇게 약간 누르는 자국이 나고 이런 함요 부종 또는 뭐 시계 자국이 아주 세게 많이 나요 할 때에는 수분량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치료하는 중에 데일리도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빨리 나서 우리가 보통 대략 아마 여러 병원들이 한 열흘이나 한 2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사이클의 치료의 결과를 한번 체크를 하실 텐데 그 정도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아주 많은 분들은 50%까지도 감소를 해요. 네. 그래서 보통 한 25에서 30 정도면 그냥 꽤 이 치료에 반응을 잘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쭉 이제 길게 보면 아무래도 그 자체가 한 2년 정도까지는 제가 보면 처음에 많이 부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의미가 있게 유지가 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 좋아진 건 사실인데 요게 이제 또 하나가 되면 예전은 잊어버리시고 이제 요만큼에서부터 이제 또 좋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되시는 분도 있지만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뭐 우리 이제 명 교수님처럼 이제 수술이라는 새로운 어떤 모달리티가 생기면서 요 부분을 이후에 할 것이냐 이전에 이런 부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요즘 이제 우리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 그래프를 더 많이 좋게 하거나 더 잘 유지되게 하는데 이제 고민들을 서로가 수술을 하시거나 수술하지 않거나 하는 게 고민을 하겠지만 현재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환자에 있어서 치료 후에 한 기본적으로 25%, 30% 호전이 되고 한 2년까지는 유지가 잘 되더라. 이제 요 2년 되는 환자들은 대부분 낮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간헐적으로 때에 따라 붕대요법이나 뭐 가먼트를 이용하는 정도의 한 환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외래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그 오셨을 때 황 교수님이나 정 교수님께 이렇게 교수님 시킨 대로 다 열심히 했는데 저는 왜 림프 부종이 완치가 왜 안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좀 도움이 또 많이 되실 것 같네요. 네. 또 이것도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부종을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하면 그만큼 더 빠르게 효과를 또 낼 수 있다는. 네, 하고 나면 네. 그냥 단지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사기처럼 해서 부은 걸 뺄 수 없느냐. 이렇게 사실 림프라는 건 고여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부종의 감소가 이건 이제 예전에 초창기 이제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환자가 부피가 감소된다는 거는 그럼 속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이 기능적인 호전이 되면 결국 그 유지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피가 빠진다는 거, 물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림프액이 어디로 가나요? 환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국은 부종을 해결하는 림프계의 기능이
호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마 이 영상은 슬라이드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 획약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네.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제 양측 차이가 그럼 없이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아야지 그럼 부종이 완전히 좋아진 거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좀 부피가 양쪽이 똑같으냐. 수 있는 것이 부종이라고 하는 게 수분 축적과 지방 축적이 네, 같이 네, 되기 네, 네.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변동 가능한 부분이 이제 수분 축적 부분은 치료로 이제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지방이 축적된 부분은 치료를 해도 좀 남아 있는 네, 경우가 네, 네. 많아서 부피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줄다가 좀 남아 있는 경우 중에는 지방 축적 부분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팔이 좀 더 그렇죠. 넓었죠. 그래서 그냥 양쪽을 똑같이 만든다를 목표로 하면은 현실적으로 좀 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래서 아까 그 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내용들에 뭐서 나온 것들 다 비슷한 이야기들 네, 진행하고 네, 있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아까 다 강조해 주셨던 운동이랑 재활치료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고, 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진행자로 나와서 이게 그냥 계속 강의만 듣다가 이제 제 얘기를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예, 사실 저희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끄럽지만 수술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림프 부종 수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림프 부종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림프관 자체가 굉장히 망가지기 때문에 림프관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림프관을 우회로로 이제 정맥을 써서 이제 우회로를 만드는 수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수술은 생각보다는 사실 환자분들께는 이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사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건 이 수술 자체는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하고 한 2시간 이내 그리고 흉터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로 하시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을 그냥 바로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수술에 대해서 워낙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너무 많은 치료를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수술이라고 하면 막 너무 그거로부터 이제 노이로제가 생기신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부담이 좀 덜한 편이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 약간 째서 이제 림프랑 혈관을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저희가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현미경 한 15배 정도로 보고 이게 림프관을 이제 실제로 저희가 봤어요. 혈관이랑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쪽 림프액이 혈관 쪽으로 이제 통하게 하고 그 림프 부종 자체가 이제 림프관이 자꾸 좁아지고 막히고 망가지면서 림프 자체가 이제 액이 그 위로 못 가게 되니까 정맥 쪽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는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국도로 뚫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환자분들께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게 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완치나 이제 이런 한 번에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만성 질환이지만 더 심해지지 않게 예방을 하고 지금 있는 가운데에서 계속 이렇게 감염이 생기고 더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니까 감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부종이 있다가 안 좋아지니까 더 많이 생기는 것 사이클을 좀 한번 끊어준다는 의미지만 하고 나서도 계속 저도 이제 재활의학과 저희 교수님이랑 같이 지속적으로 압박 치료를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런 거를 항상 강조를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더 이제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제 이 림프관이 팔 전체가 이제 너무 다 망가진 분들도 가끔씩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전에 곽청수를 굉장히 심하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림프절을 아예 다른 데서 떼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식하는 수술을 하는데요. 배꼽 한두 군데를 떼다가 를 째서 배 안에 있는 목간경으로 이제 뱃속 림프절을 채취를 해서 여기 겨드랑이 쪽에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걱정하시는 게 이제 림프절을 다른 데서 떼오면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타구니에서 림프절을 떼면 다리가 또 붙는 거 아니냐고 또 걱정을 하셔서 배 안에 있는 림프절을 사실 떼면 이제 그거는 림프 부종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이제 꽤 이제 효과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요것도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환자분들이 뭐 다른 옵션들이 또 없으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또 좀 좋은 옵션으로 저희가 또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 자체가 커져 있는 거는 이제 림프 부종이 많이 좋아지더라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지방 조직을 또 저희가 또 안전하게 또 지방을 흡입을 해서 부종을 조금 더 완화하고 뭐 이런 특히 이제 팔 위쪽 팔 쪽에 이제 그 지방이 한번 커져 있는 지방 세포가 이제 줄어들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해 또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그 치료를 받다가 네, 네. 수술적인 치료를 또 고려를 해야 되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논문 그 저희 전재영 교수님 좋은 연구도 있으셨는데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트랜지언트 그러니까 이게 있다가 없어지는 분들은 사실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이 재활 치료 잘 하시고 보존적인 치료를 잘 하시면 다 결국 좋아지니까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좀 위험도가 높고 진행이 빠르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 수술을 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차이나 그 이후의 차이 결과들을 이제 모아서 혹시 위험도가 더 많으신 분들은 조금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술을 접근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세 수술이라는 이제 모달리티가 이제 이전보다는 발전을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서로 간에 이제 가이드라인과 언제 어떤 분한테 얼마나 또 네. 어떤 방법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가 지금 막 이제 고민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국내도.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건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거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젊은 분, 그다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생겼는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한 1년 정도 보다 보면 아주 경미한 부종만 남고 사실 눈치 보면서 압박 스타킹 하나도 안 신어도 잘 유지되는 환자들도 팔은 있거든요. 다리는 좀 쉽지가 않은데 팔을 그러면 사실 그거 이상으로 수술해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환자를 굳이 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배가 젊으신 분인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나 현재 발생한 상태에서 경험해 볼 때 또는 근거를 볼 때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또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만 그 이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측이 되는 분일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조기에 더 이제 몇 년 있다가 나빠지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거는 긍정적으로 그때가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 사람마다 그 이제 아직은 고민이 그래도 이 변화도가 굉장히 많은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활동량이나 사용량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도 개별화되기는 조금 그게 필요하긴 하나 이고 이제 좀 많이 이미 이제 특히 이쪽 위쪽에 팔에 유난히 지방화된 벌써 10년 된 부종이에요. 네, 이런 네. 부분이라면 이제 그때 이제 림프절을 이식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또 네. 여러 군데를 해야 네. 되니까 있지만 지방 흡입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그 위쪽 팔은 그죠? 네. 밑에보다 위쪽 네, 부분에는 맞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는 건 조금 적극적으로 제가 권유를 아무래도 팔은 그 기능 저하보다는 미용적인 면도 좀 많아요. 네. 다리는 기능하고 정말 관계가 있습니다. 네. 증상하고도 관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교수님도 한 말씀. 네. 그 사실은 수술 시기 결정하기 참 어렵죠. 네. 참 어렵고 일단은 지켜봐서 조금 좋아지는 환자 그룹과 나빠지는 환자 그룹을 미리 어떻게 잘 예측하느냐 이거 아직도 굉장히 큰 숙제고 저도 계속 이제 환자분들 모니터링하면서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는 림프 운동성을 조금 더 저희가 잘 알면은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림프의 운동성이 변화하거든. 유지될 수 있으면 사실은 저는 보존적 치료를 끌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림프 운동성이 점점 나빠지는 환자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자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림프 운동성이 나빠지고 있으면 이 환자는 결국 예후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술을 앞당겨서 하는 네, 부분 네,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아마 이제 우리 ICG 림포그라피 인도사이아닌 림프 조영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제도권에 안착돼 있지 못한데 이런 검사들이 조금 더 활용이 돼서 운동성을 조금 더 잘 평가할 수 있다면 네. 수술 시기 결정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거의 저희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버렸는데요. 저희 이렇게 저희 네 분
저까지 네 분 모시고 이렇게 림프 부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유방암 수술 후에 림프 부종에 대해서 처음에 진단 그리고 그 진단에 따른 증상들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치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한 번씩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이 영상 밑에 이제 답글로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또 같이 또 답을 또 다시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림프 부종이나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 영상 또 보여주시거나 이제 주변에 림프 부종 전문의 선생님들께 이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를 또 강력하게 추천을 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혹시 뭐 말씀 주실 거 있으신가요? 이 학회에서는 해마다 그 세계 림프 부종의 네. 날을 기념하는 이런 양식이든 네. 해마다 해서 네. 가는 거죠. 그럼 해마다 보시면 조금 더 네. 축적되겠네요. 더 네. 보다 더. 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끝으로 저도 사실 이제 세계 림프 부종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또 이런 행사를 좀 준비를 했는데 환자분들 저희 그 림프 부종 학회에서 쾌유하시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3월 6일 세계 림프 부종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대한 림프 부종 학회에서 준비한 림프 부종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 support World Lymphedema Day.